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저희 제2회 전쟁과 여성영화제 첫 상영 프로그램이었고요. 첫 상영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프로젝트 38의 두 멤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혜경. 네, 안녕하세요. 조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1회 전쟁과 여성영화제 그때는 1회 안 붙였거든요. 올해 하고 끝이다. 다시는 안 한다. 말하면서. 근데 또 끝나고 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2회 영화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회 맞이하는 소감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감 나눠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죠. 네. 또 오늘 이렇게 정말 오늘 이 첫 회에 오신 관객들은 굉장히 충성심이 정말 로얄한 관객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회라고나 할까,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얼굴 익숙한 분들도 이제 많이 오셨고, 그리고 저희 우리 예매 관리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이름 있으셨던 분들, 심지어 여기 얼굴이 진짜 익숙하신 분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많이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 이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지만 작은 영화제 치고는 굉장히 충성도도 높고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갖는 영화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준비 열심히 한 거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첫날이어서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비슷한 심경인데요. 사실 이 영화제가 열릴 수 있었던 건 온전히 이제 관객 여러분들 뿐인 것 같아요. 작년에 영화제 할 때 저희가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 관심 가져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또 굉장히 좋은 평가들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해서 덕분에 정말로 힘이 나서 여기까지 또 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께 박수 치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네토크 할 때마다 부탁드렸었던 게 관객 설문조사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원해주신 기간에 제출해서 내년에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관객 설문 굉장히 성의 있게 해주셨고, 그렇다고 꼭 좋은 말씀만 또 해주신 건 아니어서 올해 이제 저희 준비하면서 작년에 해줬던 여러 평가들 반영해서 프로그램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위에 이제 QR이 떠 있는데요. 저기로 나중에 접속해 주시면 관객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제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들 드리니까요. 설문에 좀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혹시 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를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게 저희 지금 오늘 하는 이 첫 상영의 첫 시네 토크는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지 않고 프로젝트 산발 멤버 3명이 모여서 저희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자리고요. 일종의 전쟁과 여성영화제의 시그니처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경성학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평론가로서의 자의식이 좀 드러나는 시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는 그 작품으로 스윙 퀴즈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 혹은 여성, 전쟁 혹은 젠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완벽하게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장르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랬을 때 그 고민의 밑바탕에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열전이 지속되는 시대에 그 열전에서 끔찍한 살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이야기할 것인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전쟁을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군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자신들을 자연화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어떤 프로파간다를 행하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전쟁을 상품화하고 스펙타클화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 안에서 장르 영화를 그냥 낄낄거리고 즐기는 영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심도 깊게 보는 어떤 비평가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전쟁과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전쟁의 일상화, 일상의 전쟁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키워드를 그렇게 뽑았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엔터테인먼트가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군사주의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게 완전히 군사주의에 복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쟁을 선전하는 것에 멈추는 것만은 아니다. 이 안에서 또 어떤 식의 질문들을 던지고 균열을 낼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또 저희가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스윙키즈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보고 싶다. 어떻게 이 작품이 전쟁을 볼거리, 즐길거리로 만들어 버리는가와 더불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균열을 하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시도해보고 싶었고요.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저희 셋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 안에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요 올해 이제 소개해드리는 7편의 작품들을 다 너무 좋아하고 꼭 이제 관객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이었고 스윙키즈도 지금 정말 좋아했던 작품이거든요. 이상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망했는가 이런 걸 좀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고르기도 했었던 작품인데 저희 안에서는 의견이 되게 분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작품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혜영 프로부터 좀 얘기해 봐 주실까요? 예, 저도 이제 이 영화가 2019년? 18년? 네, 2018년 12월에 이제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때 당시에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이거 흥행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때 기자시사회 평가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다들 흥행작 하나 또 올해 마지막에 이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했었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매해 이제 영진이에서 하는 한국영화 결산이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던 시기라 이게 전체 좀 12월에는 다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가 흥행에 실패를 했죠. 망했다보다는 이제 흥행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만 흥행에 실패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송강호 주연의 마약왕이라고 하는 영화와 그 다음에 하정우 주연의 PMC 더 벙커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동시에 개봉을 했었고 이 세 영화가 전부 다 흔히 말하는 텐트폴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돈과 예산을 어쨌든 제작비와 그 다음에 홍보와 이런 데 돈을 이제 그 다음에 스타가 등장하는 이제 이런 영화들로 제작을 해서 스윙키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500만, 1000만을 바라보는 영화들을 대부분 텐트폴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영화가 그 이전에 2017년, 18년부터 이제 그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흥행은 계속 한국 영화 흥행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이거 새 거 찾지 않으면 아마 관객들한테 외면받을 거다라고 하는 되게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그게 아마 2018년의 영화들이 그거를 확인해준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 불안과 위기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타개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던 와중에 2019년에 기생충이 확 떠버렸죠. 그러면서 한국 영화 괜찮은가? 너무 괜찮은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다시 돌아섰고 그리고 나서 아마 또다시 거의 유사한 상황이 2019년 12월에 벌어졌는데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고 그 영화가 또 굉장히 흥행에 실패하고 관객들 단순히 흥행에 실패한 게 아니라 좀 비평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이후에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한국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섰다.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이제 이 영화들을
살펴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되게 남북 관계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다. 전 이 영화도 어쨌든 그런 어떤 기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남북 관계를 아마도 그 이전에 2017년에 공작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강철비 같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이런 영화들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남북 관계를 막 대립적인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멜로 드라마틱한 너무 싫은데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러려면 이 정을 표현하려면 또 다른 어떤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되게 적이 미국이 돼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구도들 속에서 되게 대규모 예산을 들이고 아마도 그 거기에는 이제 정치 외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같이 있었겠죠. 근데 스윙키즈는 저는 그 와중에 물론 흥행에 실패하긴 했지만 저도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은 뭐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아쉬운 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비평적인 점에서도 그런 점이 있었지만 그냥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넘기기에는 되게 안타까운 영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영철 감독 특유의 강영철 감독의 과속 스캔들과 써니로 이미 흥행 영화를 만든 사람이었고 그 공식이 되게 잘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제 앙상블 영화로서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그 동시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동시대와 호흡할 수 있구나. 이게 포스트 히스토리나 아니면 포스트 메모리 이제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2세대가 아니고 3세대, 4세대가 볼 수 있는 한국 전쟁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뭔가 이 다양성을 포착하는구나라고 되게 저는 느껴졌던 그리고 장르적으로도 또 그랬고요. 이게 이제 뮤지컬은 아니지만 어쨌든 댄스 영화, 뮤지컬에 가까운 댄스 영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억에 이 또 다른 직접 기억을 하지 않은 그 세대 혹은 직접 기억에 영향받지 않은 그 세대에 어떻게 역사와 기억을 연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되게 크게 그냥 묻혀버리는 되게 안타까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전쟁을 바탕으로 동시대에 어떻게 호흡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조금 뒤에서 더 이야기를 깊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매경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르게 이 영화를 처음에 보셨던 것으로 우리가 토론할 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나만 이상 있나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네,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랄까 흥미로운 지점이라든지 긍정적인 지점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 관해서 전 굉장히 좀 뭐 약간 저열하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많았고, 거기 끄떡없이 분들이 있었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뭐랄까 내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쫙 펼쳐놨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진중하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 상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젠더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사실은 보기엔 흥미롭고 좋았다. 다 연기도 굉장히 훌륭했고 다 보기엔 흥미롭고 좋았지만 하지만 나에게 남는 것은 크지 않았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작년에 경성학교를 골랐던 것처럼 뭐랄까 이 섹션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은 것들 들고 있지만 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읽고 싶고 흥미롭게 읽고 싶은 상업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경합을 뭐랄까 펼치고 있었던 작품 중에 라인업 중에 하나는 님은 먼 곳에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님은 먼 곳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봤는데 저는 오히려 님은 먼 곳에를 틀면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우리가 전쟁과 여성 영화제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어쨌든 회의하는 과정에서 스윙키즈의
뭐 다수결로 스윙 퀴즈가 네 그렇게 네. 큰 표를 얻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윙 퀴즈를 하게 되었는데 니버먼 고세는 뭘까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좀 쉽게 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끄떡거리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돈 버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테마나 그다음에 그 전쟁과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전쟁의 일상의 전쟁화에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포럼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니먼 먼 곳에나 스윙 퀴즈 둘 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스윙 퀴즈를 가지고 저희가 뽑아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조혜영 내주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 그런 다양한 일단 맥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더해서 많은 관객들은 사실은 이 영화가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크리스마스 나오잖아요. 12월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기에는 크리스마스 등장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또 해피레이브 애프터 해야 되는 것이 그죠? 상도인데 안타깝지만 또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이 어떤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배신처럼 느껴졌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영화가 본래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로키수라고 하는 그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뮤지컬에서는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를 보고서 그 시점에 그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선택한 관객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이게 장르가 뭐지? 장르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따뜻한 휴먼 드라마인가? 전쟁 영화인 것 같은데 포로송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영화는 아닌 반전 영화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작이나 소설이 이제 이게 춤과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뮤지컬 영화인가라고 하기에는 또 뮤지컬 영화의 관습은 댄스하는 부분에만 너무 뜬금없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보긴 좋아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네, 보긴 좋은데 그러면 이 뮤지컬 영화나 댄스 영화 같은 데서는 어쨌든 꿈과 희망과 사랑을 쫓는데 여기서 또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서사가 또 약화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멜로드라마인가라고 얘기해도 힘들고 또 주인공들이 상당히 강영철 감독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한데 주인공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연을 가진 주목할 만한 주인공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 얘기를 또 다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내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될지가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크게 호감이 없는 방식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계속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선생님들 잠깐만요. 질문 하나 이렇게 대답하시기 시작하면 저희가 반도 못하고 끝납니다. 잠깐 정리할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왜 망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망했다. 이런 입장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너무 역사 재현이나 이런 것들이 실망스러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끄덕끄덕 많이 하셨는데 좀 더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좀 그래도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심혜경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로기수라는 뮤지컬이 2015년에 초연을 하게 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최수철 작가의 거제 포로들의 춤이라는 소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들의 영향 아래에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작품들은 하나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종군 기자인 베르너 비숍이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진 딱 보시는 순간 영화에서 어떤 장면 똑같은지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 프로가 심지어 소설을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설과 덧붙여서 이제 심 프로가 이 영화 별로다 한번 했으니까 이 영화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얘기 살짝 들어보고 넘어가죠. 네. 모든 이 사진이 이제 공개됐을 때 다들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이제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포로들이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춤을 추고 있는데 심지어 약간 빵봉투 같은 걸 쓰고 그리고 그 뒤에는 되게 조악한 자유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사실 흥미를 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잠깐 사진 말씀드리면 이 네. 2000년대 말에 한국에서 매그넘전 하면서 공개가 됐고 그러면서 2010년대 이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봤을 때 모두 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여기에 지금 말한 뭐 뮤지컬, 소설, 영화라고 하는 매체 외에 이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가 가진 특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되게 순간의 포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서사를 오히려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게 상상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여기에 이제 텍스트가 붙어 있었는데 이 베르너 비숍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는 어쨌든 이 사진을 한국전쟁 한국전쟁에서 이 사진을 이제 전공 기자로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사고가 있어서 돌아가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베르너 비숍이 거제도에서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가 내려졌고 이 사진을 찍는 우리들 앞으로 그럴듯한 사람들만이 지나가도록 계획되었다. 이 사람들은 보도 사진에 찍히기 위해서 포즈를 취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인지를 끊임없이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베르너 비숍이 직접 이 사진을 비롯한 몇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매그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고화질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외에 굉장히 멋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자연스러운 생활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되게 뭔가 보도 연출 사진이었다라는 거죠. 이데올로기 전쟁을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한 연출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라고 본인조차 얘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타적인 프레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영화에서는 이것이 물론 베르너 비숍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강제로 연출된 것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강제로 연출한 것을 오히려 포로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해방의 공간으로 능동적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메타 프레임을 영화가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르너 비숍의 이 말을 사실상 따르는 것 같으면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로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 되게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로기진이 이 동생을 대신해서 총을 맞고 그다음에 로기수는 댄서로서 성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해피엔딩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로기진이 지적 장애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비장애인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돼서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니까 비극 서사를 어떻게 보면 로기진한테 몰아주고 로기수는 해피엔딩을 맞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남한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비장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제 포로들의 숲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스킨키즈는 로기수에 훨씬 더 가깝게 서사가 짜여진 거고 이 포로들의 숲은 이 80년대 초 학번의 그 남성 주인공이 중년의 남성 주인공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 되게 저는 이제 이걸 간단하게 네 586 회고서사와 네, 노르웨이의 숲,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의 결합이다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포로 수용소에서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니까 이곳이 사실 거제 포로 수용소에 우리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이고 허망한 이제 그런 어떤 서사들, 남성 주인공의 중년 남성 주인공의 동일시하고 그 남성은 이제 미스터리한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트라우마를 오히려 간접 체험하고 그것이 또 자기의 트라우마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그러니까 여성은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이자 트라우마 그 자체로 등장하는 그런, 제가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이제 요약하면 소설에서 너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톤을 가지고 근데 왜 있습니다. 들으시는 순간 다 읽어보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스윙키즈는
좀 굉장히 저는 이 차이들을 되게 얘기해 볼 만한 매체적 차이도 있고 되게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그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 확실히 포로들의 숲은 되게 전통적인 어떤 중년 독자, 소설 독자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로기수는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뮤지컬 장르를 되게 전형적으로 따르고 있고 스윙키즈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포스트 페미니즘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20대, 30대 관객을 겨냥하고 있는 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포스트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에서 혹은 뭐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울 수 있는 페미니즘 대중화 운동의 영향 아래에서 이 영화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넘어갈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성이라고 하는 어떤 담론? 최근에는 심지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양성 자체가 정치적 올바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문제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 포로 수용소의 어떤 설정과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군대만큼 다양한 곳이 어디 있어? 다 인위적으로 모아놨잖아요. 우리가 평생 제가 군대 가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곳에 가면 그러니까 대도시는 되게 인위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물론 원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여기 와서 살게 되고 모이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강제적이거나 인위적인 곳은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면 되게 폭력적이거나 동질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 있지만 사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 인위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사실 거제 포로 수용소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이고 그리고 이 다양성과 그래서 다양성 서사를 이야기하기 되게 좋은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강영철 감독 특유의 저는 강영철 감독이 과속 스캔들이라든가 써니가 되게 포스트 페미니즘이나 대중적 페미니즘과 되게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면 2016년, 17년에 한국에서 되게 18년까지 이렇게 불었던 어떤 대중문화 안에서의 페미니즘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영화에 반영되었다. 그게 박혜수 캐릭터를 통해서 팔레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양공주를 도대체 어떻게 그려낼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해왔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 특히 여성학자들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양공주라고 불렸던 일본군 위안부든 미군 위안부든 이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설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너무 피해자화하지 말자. 이들이 사실상 실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험 정말 자기가 되게 진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든 자기가 어떤 다른 꿈을 위해서든 무언가를 위해서 어딘가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서사를 계속 너무 피해자 서사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깊이 연구하고 써왔는데 그것이 저는 이 영화 안에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막 깊이 있게 다 전혀 다뤄지지 않고 굉장히 표피적으로 다루어지긴 했지만 왜 양공주를 이렇게 그렸을까?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 양공주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너무 깔끔하죠. 요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자기 어떤 자기 개발과 자기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젊은 여성의 캐릭터 그리고 양공주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말끔하게 지워버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20대, 30대의 이 포스트 페미니즘의 영향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라고 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강영철 감독의 작가성, 상업영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연대와 우정이라고 하는 서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윙키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특히나 심프로가 제기했던 문제는 도대체 전쟁과 여성이라는 화두 안에서 이 영화 어떻게 얘기할 거냐.
여성 캐릭터 거의 없이 다 남자들이 주인공인데 심지어 양공주라고 불렸었던 존재들의 역사까지 싹 다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재현하는 거 당신들 동의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영화가 너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그 판네 캐릭터를 설정하는 거에서 좀 뭐랄까 아주 포지티브하게 읽어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너무 지우고 있는 게 많아서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도 했거든요. 일단 아까 우리 조 프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낯설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한국 전쟁 당시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건 포로 수용소의 얘기죠, 그렇죠? 포로 수용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땅에 있긴 하지만 지금 관할도 미군 유엔군 관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국 전쟁 얘기랑은 굉장히 다른 결을 갖고 있어서 그게 되게 이게 아주 낯설어서 이해가 안 가지만 또 뚝 떨어진 어떤 공간으로서 또 거리를 두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를 들면 너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건데 약간 동막골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동막골 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거제도는 당시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섬인 거죠, 섬이었고 그리고 아까 그 소설이 그 포로들의 숲이라고 하는 소설 자체도 결국 옛날에는 거제도만 섬이었지만 결국에는 전체가 한국 사회 전체가 그 거제도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니 네 환유 뭐 은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당시 거제도는 섬이었고요. 한국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 중에 제일 큰 네 수용소 거제도가 크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엄청 크잖아요. 그런 공간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근데 포로수용소가 더 생겨서 한국에도 9개, 10개 정도 이제 생겼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당시에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수용소였대요. 네. 아시아 뭐 17만 명이 거제도 안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섬의 많은 부분이 수용소고 그다음에 일부는 저렇게 우리 영화에서 판네와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전쟁 난민들이 그 안에 있기도 했었던 거예요. 네. 그 난민들은 사실은 남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북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다가 거제도로 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포로 수용소 안에도 무슨 의용군으로 갔던 남한에 있던 사람들도 뭐 어떻게 잡혀가지고 그냥 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북 출신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온 포로들도 있고. 중공군 포로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엄청 섞여 있는 17만 명이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도 굉장히 다 나뉘어져서 엄청나게 다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가 보면은 지금 뭐 그렇게 동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동마다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친공, 그러니까 나는 공산 사회주의자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끼리 모여 있는 동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뭐 북한 출신이긴 하지만 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관심이 없는 반공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의용군 출신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신공 반공 뭐 이게 다 섞여 있고 그 와중에 또 장교들은 또 따로 묵어요. 장교들은 또 따로 묵고 사병들 따로 있고 해서 엄청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저 이 영화를 보고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여자는 왜 포로 수용소인데 여성 포로를 조인시키지 않고 남한에 있는 어떤 난민 근데 그 처자의 이력이 잘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부모는 없는 그죠? 부모는 없고 동생들이 둘인가 셋인가요?
둘인가요? 있는 처자죠. 그리고 이 처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글쎄요. 아마도 글쎄요. 만주 일본 식민지 시기를 살았으니까 일어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잠깐 만주에 있었다고 하는데 잠깐 만주에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쵸? 일본군 위안부로 갔었는지 뭐 보국대로 갔는지 정신대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만주에 가서 중국어를 익혀왔습니다. 익혀서 집에 왔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영어도 잘하는 친구예요. 그쵸? 근데 집에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더군요. 근데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처자는 4개국어를 하는 처자죠. 그다음에 그 생계라고 하는 것에 목숨 부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포로 수용소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왜 여성 포로를 원어브댐으로 넣지 않고 대신 뭔가 양공주 캐릭터일 것 같은 이 친구 양공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양공주 캐릭터처럼 느껴지는 남한 처자를 넣었을까? 약간 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여성 포로를 넣지 않았을까? 여성 포로가 영화에서 등장했죠, 그렇죠? 여성 포로가 잠깐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그 오정세 배우가 매화를 찾는 그 씬에서만 등장해요. 새로 입소되는 것 같은 여성들만 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 포로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여성 포로가 등장을 하죠. 실제로 여성 포로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거제도에 있었던 여성 포로는 수가 엄청나게 적었다고 해요. 17만 명 중에 한 좀 연도마다 다르지만 왜냐면 그 전쟁 내내 있었으니까 한 3년 정도가 있었으니까 한 600명 500명에서 700명 사이로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남성 포로들은 막 지금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데올로기가 다양해서 지금 영화에서도 보이지만 거의 밤마다 나중에는 엄청 싸우죠. 매일 사륙이 포로 수용소 내에서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건 진짜 리얼한 부분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사륙이 벌어졌어요. 매일. 그래서 오늘은 인공기가 꺼졌다가 내일은 태극기가 꺼졌다가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기서 뭐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성들 포로 수용소의 여성들의 이데올로기는 아주 강건한 대부분 친공 포로들이 많았다고 해요. 친공 포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캐릭터로 넣기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여성 포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매화를 찾는 그 장면에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여성 포로를 캐릭터로 하나 넣어줬으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왜 판례를 넣었을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여성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어떤 피규어를 넣고 싶어서 판례를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계국어를 할 수 있는 엘리트 여성. 똑똑하고 남성이 기대지 않고 생계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할 말 다 하는 그런 친구로 그다음에 니고시에이팅을 하는 그런 친구 설정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회의 때 나왔던 얘기랑 종합을 하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사실 스윙키즈 굉장히 재밌게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원본 사진에서는 뒤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이상한 종이봉투 같은 걸 쓰고 있음으로써 사실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으로 대변되는 미국식 자유라고 하는 것의 승리를 선언하는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이 영화 스윙키즈에서는 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조영 프로가 그거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21세기 한국 영화의 특징이거든요. 특히 남북관계 다루는 영화에서는 반미를 세움으로써 민족 내부의 결속이라는 걸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은은한 민족주의를 자연화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린다고 할 때 역시 스윙키즈에서도
상상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라는 내적 결속 안에서는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식의 역사 영화에서 포함된 여성은 딱 하나였거든요. 군함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정현 씨가 연기한 일본군 위안부이거나 아니면 이제 양공주 캐릭터이거나 이런 방식 아니었을까? 혹은 동막골에서 굉장히 비장애인 중심적인 서사라고 할 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혜정 캐릭터만이 이제 대사를 제대로 얘기하는 몇 안 되는 여성 캐릭터로서 남북 분단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신체화하는 방식으로 재현하기도 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장애인 중심적인 비평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윙키즈도 이런 맥락도 한켠에는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판례가 그런 방식으로 소비되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강영철 감독의 장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약점이 드러난 영화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앙상블 영화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캐릭터를 왜냐면 앙상블은 결국은 다양성 그러니까 소속 집단이라고 하는 되게 결속력과 우정과 이런 것 안에서 되게 다양성을 심어주는 캐릭터들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이제 재미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기존에는 뭐 써니에선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대중적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되게 밋밋한, 그러니까 다들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되게 밋밋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은은한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화된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이 없으면 우린 다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사실 되게 나이브한 되게 소박한 생각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하게 자기 욕망과 그 다음에 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경수는 뭐 그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뭔가 소리를 왜 이렇게 잘 내는지 그래서 도경수 캐릭터와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안무가 마지막에 잭슨이 막 열연을 그러니까 스피치를 하자 여기 저희가 제목에 쓰는 퍼킹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춤 제목을 설명하면서 자기네가 이런 억압과 사별이 없었다면 혹은 이데올로기 전쟁이 없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뛰어났을까.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되게 이상한 공간을 만들면서 네, 이 능력을 그리고 이 사개국어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와 그 다음에 안무가 중공군과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정세 캐릭터 병삼이라고 하는 저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에 그 정도의 절절한 어떤 순정남이라고 하는 정말 요즘 한국 관객이 특히 이제 여성 관객이 좋아할 만한 그 순정남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타겟화된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눠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의 예전에 어떤 뭐 피해자화된 어떤 양공주, 민족의 아픔을 어떤 대변하는 메타포로서의 양공주로 오히려 하지 않은 것이 이 영화의 되게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멜로나 신파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실패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또 다시 요즘에 이제 디즈니 영화에 너무 그렇게 공정하게 다양성을 주다 보니까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맞물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거쳐서 사실은 저는 더 캐릭터가 더 만들어지고 더 다양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과정이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좀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확 묶어서 뭐 뭔가 되게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것에는 조금 불만이 있고 그런 면에서 판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인물들도 다들 하나씩 되게 흔히 말하는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소수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소수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가 묶을 수 있는 되게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요즘의 다양성과 포용의 담론이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을 제발 발견하도록 해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기업에서도 수용할 만한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흥미롭다. 제가 지금 되게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할 때는 하면 할수록 더 이 영화가 좋아졌는데 막상 무대에 나오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네. 좋았다기보다는 사실 고민되는 너무 점이죠. 흥미로운 영화다라는 왜냐면 강영철 감독의 작품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윙키즈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써니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었고 근데 아주 정확하게 신자유주의적인 능력주의
자유와 스스로를 상품화하고 자기 자신의 경영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찬양하는 방식의 서사를 좋아한다. 근데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은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퍼킹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북한, 그러니까 공산군으로 대변되는 어떤 이제 사회주의 혹은 실패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 다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인 능력주의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 이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방식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게 배경이 이제 포로소용소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사실 제가 계속 약간 이상한 강영철 작가론 같은 걸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되게 써니나 가속 스캔들 이 영화를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전혀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소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신체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써니에서는 욕과 그다음에 시에 대해서의, 그러니까 시가 막 한참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의 그런 이상한 어떤 움직임, 춤과 같은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 되게 축제화된 카니발 같은 어떤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과속 스캔들에서는 임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사개국어를 하는 통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예 이제 통역이 되지 않다가 오역이 심지어 의도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역이 되다가 통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통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사실 신체 언어로서 심지어 굉장히 적대적인 인물들까지 모두 다 소통이 되는, 이해가 되는 이런 식의 그 자연화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그래서 굉장히 동시대적이지만 굉장히 좀 자연화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만능 자유 경쟁 최고라고 하는 서사에 대해서 또 저도 한마디 보태면 사실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다 루저거든요. 그 미국 로버트도 루저고 사실 여기 그 제일 안 좋은 배치 군 배치예요. 사실은 여기 거제도에 와서 포로 수용소장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왔던 군인 이제 실제 서류 같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초반에 영화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딴 데서 다 거절당한 군인들이 오는데 거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좋은 데인 거예요. 오키나와까지 가면 그러니까 다 거절된 아까 판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제도가 제일 안 좋은다라며 그랬더니 그 잭슨한테 얘기했더니 흑인한테 사실 다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장도 여기서 성공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죠. 지금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온 미군들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네, 미군들도 다 여기 제일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다른 데 전출되거나 본토로 가는 게 꿈이고, 사실은 이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여기를 탈출하고 싶어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사실 북으로 송환되는 것이든 아니면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실제 스파이가 되는 누군가든, 그다음에 심지어 로기수든 모두 다 자기 능력을 선보여서 여기를 그러니까 내 능력을 선보여서 여기를 탈출해서 나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게 모두의 욕망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전쟁 난민 출신의 양공주 역할을 하는 이 친구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고, 팔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팔레도 사실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다 미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 가고 싶어 하고, 투어를 가고 싶어 하고, 카네기 홀에 가고 싶어 하고, 조선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인 건 거죠. 모두 다 소수자고, 사실은 모두 다 꿈과 희망에 자기 능력을 선보여서 경쟁에서 이겨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서사.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는 거죠. 이데올로기 때문에 내가 제 발이 묶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새처럼 날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제목을 포로들의 춤과 퍼킹 이데올로기라고 뽑았는데 퍼킹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대사에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 결과적으로는 강영철 감독의 작품을 사실 관통하는 주제의식이기도 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얘기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 질문을 일단 받고 또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관객 질문 해주시면 선물을 드릴 텐데요. 4분 선착순 1, 2, 3, 4 이렇게 드릴 텐데 서해문집에서 군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이게 저희 포럼 2와 뭐 전쟁의 일상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뽑는 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줬었던 작업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나무연필에서 동맹의 풍경 명작이죠. 동맹의 풍경 그리고 상사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책 도움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극장교실에서 올해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101 강의해 주실 박정혜 선생님이 쓰신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란 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개론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 책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행사 지원해주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에서 제작한 공책 같이 드릴 거니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저희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여기 노란 옷 입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가 작년에도 경상학교가 전쟁 여성 영화제에서도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올해는 또 스위키즈로 영화로도 영화제가 상영되고 있고 이게 2018년 전에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전쟁과 한국 남북과 이런 막 스토리가 나오고 막 춤에 대해서도 남북과 이런 미국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과 미국에서도 막 전쟁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가 계속 요즘 들어 나오니까 이런 영화들은 막 계속 요즘 영화제에서 한 번에 나오는데 보니까 포로들과 춤과 퍼킹된 이런 이야기가 진짜 시네토크에서 처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주신 건 아니지만 이따가 와서 책 한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손 들어주신 분. 네, 저는 올해 영화제 처음 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영화랑 좋은 말씀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아까 이문 먼 곳에 얘기했을 때 너무 반가웠었는데 그 엔터테인먼트와 여성의 얘기를 한다면 그 영화가 확실히 좀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늘 영화에서 좀 궁금했던 건 그 박혜수 캐릭터 이외에도 그 양공주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박진주 배우랑 했던 그 무리가 있고 그 플러스 이제 매화도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상황에서 그 뭐 성매매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장면이 순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박혜수 이외의 여성 캐릭터들과 그 전쟁 상황에 있어서 조금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두 분 1분씩 얘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저는 앞쪽에 이 박혜수가 어쨌든 양공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게 그냥 단순히 도경수의 입이나 이런 것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박진주 아이가 언니 돈 벌어야죠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춤을 추고 이 미군들과 결국 이제 나가기 위한 그리고 그런 거에는 그 스팸이라고 하는 되게 분명한 어떤 욕망이라고 하고 생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되게 전형적인 어떤 양공주를 좀 즐겁게 그린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어쨌든 판례와 다른 인물, 여성 인물들을 사실 비교하기 위한 조금 배경 정도로 쓰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또 박진주가 나중에 그 뭐죠? 그 다른 매화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빨갱이라고 하는 이제 누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씌우는, 그리고 그것이 그 동네 분위기를 알려주는 정도의 사실 약간의 그냥 배경 정도로 쓰인 건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매화라고 하는 캐릭터를 저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뭐 70년대나 80년대에 오히려 나오던 좀 전형적인 캐릭터이지만, 사실 이 영화가 워낙 밝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약간 정신적으로도 지금 되게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약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박진주 캐릭터도 그렇고 매화도 그렇고 오히려 되게 정형화된 캐릭터인데, 그런 면에서 판례가 더 돋보이게 되는 좀 배경으로 쓰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은 없었던 것 같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판례 이외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는 거의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도 흥미로웠던 건 뭐랄까 양공주 캐릭터들을 그래도 코믹 포지션으로 코믹 릴리프를 주는 그런 집단으로 했었던 게 좀 그냥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아마 추측인데 더 많은 걸 찍었는데 아마 많이 캐릭터를 넣지 않아. 왜냐하면 사실 비중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안 나타났다는 게 좀 흥미로웠고, 재밌는 거는 어쨌든 린다와 판례는 그래도 의 어떤 생계 유지의 강력함 같은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민간한 남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번역을 해내지 못하거든요. 다 통역가로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둘은 적극적으로 통역가로 활동을 하고, 사실 한 명의 통역자가 더 있죠. 부대에서 통역하는 통역장교. 근데 영어를 거의 못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둘은 자기 의사를 또 분명히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하는 방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겨줄 수 있겠다. 여성들의 생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상이나 교섭이나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어주는 능력 같은 게 통역가로 설정을 해주는 것에서 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저는 잠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재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삶을 꾸렸었던 여성들을 아주 비극적인 면모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작품은 다른 면모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능성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굉장히 탄력사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했던 건 무엇인가, 어떤 걸 강요받아 왔는가 하는 걸 같이 질문하게 한다는 점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어쨌든 이 영화 되게 비판할 지점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영화가 우리라도 말하기 좀 그렇지만 페미니스트 연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대중적 목소리가 물론 그게 아주 깊은 성찰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영화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을 바라보는 텐트폴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이런 정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금 사실 왜냐면 퇴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2018년, 19년이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를 받아 아는 기획들이 나오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PMC 더 벙커 같은 영화도 있지만 82년생 김지영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은 2016년, 15년, 17년 이렇게 목소리를 받아 아는 기획들이 롯데니 이런 데서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던 때라서, 어떻게 가장 상업적인, 가장 자본의 어떤 정점에 있는 것들이, 엔터테인먼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말 그동안 해왔던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에 대한 깊은 연구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혹은 페미니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캐릭터에 투사하고 누구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저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단순히 흥미롭다 해서 그치지는 않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런 영향 안에서 I Can Speak 같은 영화, 눈길 같은 영화 가능해지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분하고 뒤에 계시는 분까지 받으면 두 질문으로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하얀 티셔츠 입으신 분, 네.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저는 약간 두 가지가 그냥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장애가 재현되는 방식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헷갈리는데 형이 로기진.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대장 같은 사람도 이제 장애가 있다고 계속 장애인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그려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방식이, 장애가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맞나, 이게 첫 번째 고민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 수용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용소 안에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식의 이제 낙인 같은 걸 이마에 찍어서, 사실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북한에 가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뭐 반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낙인을 찍어서 사실 북한에 돌아가서도 이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장치들,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고,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 머리에 반동 이렇게 찍혀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 영화가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지만, 장애를 다루는 방식이나 그런 신체와 얘기 주실 때 제가 잠깐 나가서 잘 못 듣긴 했는데, 이제 신체에 부각하는, 낙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 재현 문제는 조 프로님이 짧게 얘기해 주시고, 그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 프로님이 짧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비판적으로 봤어요. 사실 그 뮤지컬하고 되게 달라진 지점이기도 하고, 영화 내내 로기진에 대한 로기수의 태도가 엄청 되게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도대체 로기진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나라고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등장했을 때 되게 신체적으로 엄청 능력이 있지만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로서 이 묘사를 하고, 그런 인물의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소비한다는 거, 그게 되게 잘 조명한 것도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로기수의 비극 서사를 만들기 위한 되게 도구화된 방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되게 캐릭터를, 장애인 캐릭터를 되게 도구적으로 결국 활용한, 기존의 뭐 여성 캐릭터 이런 인물들을 되게 도구적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저는 비판적으로 본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말하자면 악세사리처럼 붙임으로써 전쟁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었다라고 같이 비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또 그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회를 얻기도 하거든요. 자기 인생을 뒤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 북의 지령을 받는 장애를 연기해서 하우스보이 역할을 했던 그 대잔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게 그냥 배우 출신, 한낱 배우 출신인 나는, 그리고 이렇게 로기진 같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존재는 영웅이 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계급을 뛰어넘거나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의 전쟁 하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냥 평등함이라고 하는 게 전쟁에서 또
뭐랄까 희한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1분 더 드릴게요. 그 한국 정부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던. 근데 우리가 이 영화가 좀 곤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지를 얘가 뭐 이거 북한이 나쁜 건가?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럼 미군이 나쁜 건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다 한국을 관할해야 될 정부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책임지어야 할 누군가를 딱 제외시켜 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지어줄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정하기가 이제 힘들어져서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또 주인공이 많이 나오고 다양성을 갖고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판례를 보호해줘야 할 정부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싹 밀어버림으로써 한국 정부의 책임, 역사적 책임이 실제로 있었는데 사라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봤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런 식의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과 친공 포로들이 서로 손을 잡고 그러니까 화합은 아니어도 연대하고 뭐 이야기를 섞을 수 있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순간, 아주 짧은 순간 같은 것들이 있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승만 정부가 박살냈는가. 를 쓴 기사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싹 다 지워버림으로써 남한 관객들한테 굉장한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저분께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도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화 오프닝 시퀀스에서 나오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전 사실 그 공정성이란 자막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인간의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지금 소장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소장의 그런 활용이 정당성을 부여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독이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오히려 휩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영화 내내 들었어서요. 이 첫 번째 등장한 이 자막에 대한 감독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30초. 우리 감독이 아니잖아요. 감독이 오시면 감독에게 물어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 첫 화면이 그 뉴스릴이잖아요. 뉴스릴을 사실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 건데 이때 한국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또 문화 영화랑 다큐멘터리 뉴스 영화 얘기를 한참 해야 되는데 네 한국이 만든 건 아니죠. 네, 그건 지금 한국은 그런 뉴스 영화를 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만들던 이거는 미국 측에서 만든 뉴스 영화라고 가정하고 만든 거죠. 뉴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정한 것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뉴스를 만든 주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가 많이 달려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오히려 그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강조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공정한 것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뉴스리 필름을 이제 다시 재현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색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준 현실 같은 아까 이승만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포로에 대한 이제 그 법들이 바뀌게 되면서 이 포로들이 남한으로 갈 거냐 북한으로 갈 거냐 제3국으로 갈 거냐의 선택을 주어지게 되는 순간, 오히려 그 전에도 이제 문제적이었지만 그 순간 이데올로기 전쟁이 내부에서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체제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이 포로들이 어디를 더 많이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기는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이 주어졌는데, 자유가 주어졌는데 완전히 전쟁이 폭발해버리는, 그러니까 살인과 어떤 협박과 이런 것들이 폭발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자유를 그냥 준다
준다는 게 도대체 사실 공정을 준다는 게 이제 그 사실 거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전쟁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어떤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승만 정부에 어마어마한 공작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는 그게 너무나 미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뉴스리필을 오히려 되게 잘 보여주는 것 아닌가. 공정이란 담론이라든가 자유나 선택의 기회라고 하는 담론, 그리고 그것이 강효태 감독이 되게 비판하고 싶은 거였지만 역설적으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조차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공정성 이데올로기라든가 자유의 선택이 혹은 개인의 능력의 이데올로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상 허약한 것인가라고 하는 건 지금 한국 사회가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로수용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성격 때문에 20세기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데올로기 갈등 경합의 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방공서사들이 훨씬 더 많았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스윙키즈를 고르면서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말하자면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치의 시대,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이 나버린 거잖아요. 동구권 무너지면서. 그리고 윤리의 시대, 그리고 문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21세기 한국 영화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탈이데올로기적인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랬을 때 포로수용소라고 하는 공간이 이데올로기가 경합하고 갈등하는 장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강양철 감독에 의해서 다시 쓰여졌다라고 하는 점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품을 경유해서 한국 전쟁을 현재화하는 방식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어떤 다양성 서사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작품이 만나기도 하는, 그래서 전쟁과 젠더라는 화도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함께 보고 이야기해볼 만한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얘기 재미있으셨죠? 괜찮으세요? 저희 영화제 끝나면 팟캐스트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3시간씩 떠들 수도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앞으로 7프로그램 남아 있는데요. 이제는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또 심도 깊은 시네 토크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위에 있는 QR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혹시나 3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리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